안녕하세요. 피스튜브 평화를 입다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수미입니다. 예, 오늘도 친절한 대진 씨 그건 이렇습니다. 예, 정대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빠밤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걸 해자마자 자체적으로. 네. 아니 처음에 괜히 잘못했어요 이거를. 아 한번 했다가 그냥 처음에 이펙트가 좋았다고. 처음엔 애드립이었는데. 네. 이게 또 저렴하게 가네 그냥 계속. 참. 네, 어쨌든 오늘 전해주실 첫 번째 뉴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수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길었죠. 네, 그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해서 남북이 어떻게 수해 복구에 함께 했나 그 얘기를 할 건데 네. 이번에는 역대 최장 장마였죠. 최장 54일. 맞아요. 그렇죠. 저희 남한도 너무 힘들었고. 네. 근데 저는 느낌이 그렇게 장마가 길었나 느낌은 없었는데 집에만 계셨나? 네, 그랬다고 하요. 근데 그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호우가 왔던 아유, 거죠. 그럼요. 이제 그래서 피해가 이제 남이나 북이나 굉장히 좀 많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걸 그 고리로 해가지고 남북이 그동안 어떤 그 수해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어떻게 했었나, 서로 뭘 주고받았었나,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토봐보려고 합니다. 잠깐 혹시 이번에 북한의 집중호우로 입은 막대한 피해 이 통계가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통계들도 있고 여러 보고가 있는데 네. 그 북한에서 일단 보도하는 걸 일단 보는 거죠. 네. 보도하는 거 보는 건데 이제 그거 그 인명 피해 같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강원도 그리고 황해북도, 황해남도, 뭐 개성시 이제 그런 데서 39,296정보. 네. 이게 잘 감은 잘 안 와요. 저도 들어봤는데도 39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 이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00세대 넘게 16,000세대 이상이 이제 침수되고 630동 이상이 날아가고 이제 했다. 이제 그런 거고, 도로와 다리 철길 끊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유럽 연합의 인도 지원 사무국에서 이제 보고를 하기로는 약 한 540만 명 정도의 수재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도 한번 있었긴 했는데 540만 명이면 엄청난 4분의 거죠. 1이 넘는 네, 그러니까 거니까요. 수해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막 직접적으로 모두가 수준이 됐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수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아마 유럽 연합에서는 평양에 사무소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추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보라는 그 단위가 좀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39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면, 그리고 그 정도 숫자의 가구면 그 해당 뭐 400만 뭐 이 정도 해당되는 수재민 혹은 뭐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해 입은 것만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재민이 10,000명이 안 넘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이 관계시설 그나마 잘 돼 있는데도 10,000명 안 넘는데도 지금 우리가 엄청나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북한에서는 수재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주택 구조가 이렇게 단층 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구, 피해를 본 가구 숫자라는 것이 뭐 고층이나 아파트나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심에 있다기보다는 이 황해북도나 이런 지역은 결국에는 뭐 농촌 산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층 집들은 뭐 100%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 넘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그렇죠. 사실 뭐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민통선 마을도 지금 수해가 있다고 하니까 모두가 힘들지만, 지금 북한은 이 수해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속에서 뭐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 지원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은 그 악성 코로나 비루스. 그렇죠.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네, 하니까. 그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지원 물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외부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수해 복구도 정면 돌파, 네. 자력갱생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직접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자, 그런데 과거에 북한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면 그때마다 이제 대북 지원 이런 이야기 항상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나오기도 했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죠 아마.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로 북한에 지금 주는 시도를 지원을 해줬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네.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북한이 경제력이 우리보다 괜찮았잖아요. 저도 잘 살았죠.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1956년, 57년, 59년도 네. 그때 이제 특히 남한에 엄청나게 큰 물난리가 났었거든요. 59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태풍 사라오 역대급 태풍 와,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네. 저희가 이제 그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 이름은 또 알고 있어요. 부산 특히 네, 부산 워낙에, 경남 지역에 피해가 워낙에 컸던 유명했기 59년도 때문에. 그때 추석 때 태풍 사라가 와가지고 맞아요. 차례 지냈는데 지붕들이 다 날아가고 막 이제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때 계셨나요? 아니요, 그 얘기를 들었죠. 생생하게 생생하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니죠. 조사를 해봐요. 뭐 취재 들어가면 뭐 다 나오니까 뭐 그거는. 응?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쨌든 그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라오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그건 종종 언급이 되는 거니까 기억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56년, 7년, 9년도 그때 큰 수해가 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 때였죠. 북한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세 번 다 이제 거절했습니다. 남쪽에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거절을 60년대 초반에도 거절을 한 적이 있고 그러다가 1984년도에 네. 아주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서울의 한강에 이제 위험수위 10.5m 이상을 넘어가지고 찰랑찰랑 지금 올해 찰랑찰랑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넘겨서 찰랑찰랑할 정도가 되고 뭐 굉장히 좀 피해가 컸던 적이 있습니다. 1984년도에 그때 이제 북에서 제안을 했어요. 우리한테 수해 물자를 보내주겠다. 지원하겠다. 예, 안 받을 줄 알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 네, 그렇죠. 늘 거절해왔으니. 사이도 안 좋았을 때니까 그 세제 경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직전에 그 아웅산 그 묘소 맞아요. 폭파 사건도 예. 있고 83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안 받겠지 하고 그냥 했는데 졌는데 그때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한 33kg, 한 60kg 정도의 양곡들이 수재민들한테 네. 이제 북한에 이제 식량들이 가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북에서 이제 오신 탈북민들 증언들 들어보면은 그때 사실 좀 힘들었다. 그거 이제 지원해주느라. 모아서 전국에서 모았다고. 전국에서 걷어가지고 이제 하는 바람에 좀 많이 힘들었다. 이제 그런 증언들도 있긴 합니다. 무리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시작은 북한이 우리한테 수재 때 준 게 처음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가, 네, 예. 도움을 거절했을 뿐이지. 예, 예. 그러다 90년대에 들어서 95년도 뭐 이제 그럴 때 그때 이제 수재 있고 그때 이제 인도적 쌀 지원 같은 거 포함해서 이제 수재 지원들이 90년대에 이제 있었고 그건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그렇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도 이제 차관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해서 수재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10년대에 수재가 몇 번 북한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북한이 다 거부하고 50년대 우리 남한이 거부했던 거절했던 거와 것처럼. 똑같은 게 이제 201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 여태까지 다 거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북한이 아예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고 처음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고 네, 네. 본인이 직접 기억하시듯이 네, 차를 몰고 그렇죠. 수해 현장을 가서, 찾아다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의 양식을 나눠줘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보면 과거에도 이제 그 남측이 북측에 이제 뭔가 지원을 할 때 사실은 북측이 흔쾌하게 공식적으로 흔쾌하게 받기보다는 그 어쨌든 이제 지원을 받지만 자신들의 명분을 꼭 살리면서 받았단 말이죠.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북측이 외부 지원을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예, 애초부터. 예. 뭐 제한도 없었는데. 예, 코로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측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 이런 구상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럼 이런 구상이 좀 차질이 빚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이 어쨌든 안 받겠다고 하는 거고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그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좀 그 용어를 좀 달리 쓰거나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접근 방법도. 지원이 아니라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인도적 협력이나 예. 우리도 뭐 주는 게 있으면 가져오는 거. 교류기긴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꾸 선례를 쌓아놓고 받는 쪽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거지가 아니다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주는 거 그러니까 흙이라도 퍼오든지 물이라도 퍼오든지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재라고 하는 상황은 무조건 인도적 지원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떠내려간 집에 가서 뭘 또 숟가락 가져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도와준다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 도와주는 걸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말아라.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근데 그거는 인도적 지원이 인도주의 정신에 안 맞는 거잖아요. 거죠.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에 언제든지 문을 열면은 도와줄 수 있도록 계속 적립형으로 아마 좀 물자나 그 자원 같은 것들을 자금을 좀 적립해 놓는 것도 그런 방안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남북협력 기금처럼 이렇게 좀 쌓여 놓는 것도 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디 그 우리 수혜가 나가지고 그 지방에 수재 의원금 내잖아요. 네. 거기 10,000원 낼 때 북한 지역 수재 의원금을 10,000원 또 1+1로 내는 거죠. 매칭 펀드. 매칭 펀드로 해놓고 안 받으면은 받아갈 때가 일단 쌓아두는 거죠. 일단은 성금은 그냥 내는 거니까 예, 예. 우리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성금은 그냥 내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필요할 때 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야, 그런 거네. 이제 남북 수혜 공동기금 1+1을 지금 1+1 뭐 제안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1+1 제한. 예. 그럼 뭐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이라고 하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협력이라는 그런 뭐 인도주의적 협력 이 표현을 많이 그렇죠. 쓰긴 하니까요. 네, 근데 전환을 할 필요가 아까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자연재해, 네. 재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방적 지원이 맞긴 하죠. 그렇죠. 맞긴 한데 저는 이거조차도 과거에도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도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아까 84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그 우리도 이제 북한에 이런 그 자연재해가 났을 때 우리도 지원을 하는 이것은 이제 그 꼭 남북 공동체만을 떠나서라도 맞습니다. 뭐 전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 서로 큰 재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 그 여기 두 분은 아까 1984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어느 정도나 됐었죠 나이들이? 세상엔 있으나 인지력은 없는 상태. 예. 태어는 났으나 네. 인지력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참 그때 홍수를 이제 글로 배웠던 상태인데 체험을 하셨. 84년도에 뭔가 예,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제 체험을 버스를 타고 다니던 때인데 그 한강 수위가 10.5m가 넘었다고 하는 걸 직접 체험을 제가 하신. 그날 실제 한강을 버스 타고 건넜었습니다. 와. 한강대교죠 지금의. 네. 버스가 당시에는 근데 네. 다리 명칭이 제1한강교였던가?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노래 근데 가사에서만 들었던 제일한강교. 버스를 타고 지나는데 실제 버스에서 밑을 내려다봤을 때 다리에서부터 약간 1m 정도 아래? 그 정도까지 물이 차 올라왔었고요. 제가 그 한강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버스를 타고 건너와서 뭔가 누구를 만나고 한참 남쪽에? 뭘 하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노량진을 가야 돼서 다시 버스 다리를 타려고 건너야 했는데 되네요. 네. 그때 다리가 끊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통제. 교통을 통제했죠. 와. 그래서 건너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컸던. 잠수교가 아닙니다. 잠수교가 아니라 그렇죠. 실제 한강대교. 위에 있는 한강대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컸던 수재였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보다도 지금의 북한의 수재가 피해가 더 크면 컸지 적을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이번 수해는요, 저희 남한 북한뿐만 아니라 정말 중국, 일본까지 뭐 섬이 하나 날아가고 이럴 정도의 그렇죠. 큰 규모고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그 상황이 그 당시 상황과 저희 84년도 상황과 뭐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이제 이건 앞으로 더 해지게 이상 기후가 점점 맞습니다. 심각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도 건기 우기 생기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난 대비 협력에 대해서 남북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번에도 네네. 뭐 황남댐 무단방류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임진강 따라오는 그 댐들에 자동 센서만 달아놔도 뭐 이렇게 전화로 우리 문 열어 그런 거 안 해도 된대요. 수위 조절되는 그 센서들만 서로 협력해서 신호만 오고 갈 수 있게 전자 센서만 그러니까요. 달아놔도 자동으로 이제 알고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게 전화 안 해줬다고 해서 무단방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막 열받아 하고 또 지금 막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 아주 그러니까 20세기적인 이제 방식으로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안보란 차원에서의 남북 간의 협력 이것은 정치 문제나 외교 문제, 군사 문제를 떠나서 그럼요. 남과 북의 사람이 살고 있는 한은 항상 해야 되는 협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번 수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뭐 조선중앙TV에도 나오지만 북한이 수해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어떠신가요?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생으로 좀 보여줬죠. 그렇죠. 그 솔직하게. 몇 년 전에도 큰 물난리가 난 거를 네. 저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 많이 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외부사의 시각이 문제인데 그때는 이제 북한을 이제 뭐 물난리 났다고 나온 거를 가지고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뭐 예. 피해를 더 크게 조작했다라는. 피해를 더 크게 조작해서 이거 뭐 지원을 지원 받으려고 받고. 하는 거다라고 어. 예전에 과거에는 좀 그렇게 해석하는 아.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올해 뭐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네. 근데 북한이 오히려 수재 상황을 이제 솔직하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SUV 네. 그 렉서스 몰고 다니면서 그렇죠. 렉서스더라고. 그 점이 굉장히 달라지고 직접 몰고 가서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고 근데 나는 좀 의아한 게 내려서 막 웃고 있어. 그리고 항상 이제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을 막 보여주시고. 수혜자인데 막 웃고 있고 막 그 수재민들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하여튼 그 되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그 애민 지도자의 네. 모습, 이제 그런 일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이번에 또 김정은 위원장도 확실하게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어쨌든 수재가 났다 이런 재난이 오면 일단 민심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동서고금을 어디나. 막론하고.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민심 달래기 행보 이게 이제 수재 현장 방문 이것만이 아니라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물자를 보내주는 거, 네. 전략 물자 보내주는 거, 자기 명의의 전략 물자 예비한 곡 풀라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일단 첫 번째 있고 또 10월달에 당창건 75도를 맞아서 대사면을 그렇죠.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북한도 범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범죄자들을 대사면을 이제 해서 또 민심을 달래고 애민 지도자의 행보를 또 보여주겠다 하는 것들 예정을 좀 하고 있죠. 또 꺾어지는 해네요. 75주년. 그렇죠. 네. 예. 아니 그 어쨌든 그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뭐 차를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양국을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네.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는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되게 좋은 선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북한의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아무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나름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는 지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이게 비교 기준에 따른 문제잖아요. 네. 그냥 뭐 세 끼 먹을 거를 뭐 두 끼 먹고, 어? 그리고 뭐 대충 그냥 5가지 반찬 먹을 거 3가지 먹고, 네. 뭐 이제 그렇게 줄여서 살 수 있는 거, 거기 내성이 생겨 있으면은 그냥 버틸 수 있는 기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뭐 북한이 지금 언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면 그리고 좀 가끔 범하는 좀 실수가 북한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북한도 나름대로 나라고 그렇죠. 석유가 안 되면 석탄 가지고 석탄화학공법을 해가지고 철도 생산하고 뭐 다 하거든요. 화학 제품 그렇죠. 만들고 그런 걸로 해서 어쨌든 그 이런 수재가 나면은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기준이 낮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최소한도의 이제 국가 기능을 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북한 주민들이 그냥 뭐 고맙다 막 울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폐쇄된 사회 안에서 이제 그게 고맙고 좋고 이제 만족하고 하면은 이제 그게 또 그렇게 또 이게 말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결국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오히려 북한 자체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북한 자체적인 북한의 이제 논리와 국가 운영 메커니즘 네.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나 참 교수님 같은.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바로 요런 내용으로 지난 학기 시험 문제를 한번 냈었죠. 역시 경험에 의거하여. 자 오늘도 귀에 콕콕 박히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역시 친절한 대진 씨의 친절한 설명 귀에 네. 잘 들으셨죠?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을 강요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친절한 그런 얘기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오늘 친절한 대진 씨 그건 이렇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